안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출판계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북콘서트나 출판 기념 강연을 할 수 없게 됐고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축소하게 됐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경제 관련 서적이나 인문학 서적이 꾸준히 출판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밤의 인문학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판 동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월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출판계 동향, 굉장히 좀 거창하기도 하고 네. 또 흐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언컨택트라고 하는 책이 출간되자마자 뭐 베스트셀러에 올라갔어요. 책 제목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용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예, 제목과 내용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 한 몇 년 전부터 언택트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언컨택트를 이제 줄여서 비접촉적인 대면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에너지도 절약하고 네. 전기도 절약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간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마케팅을 하고 또 상점에 가도 상점 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혼자서 구경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또 이용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의 숫자가 더 준다든지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컨택트라는 책은 이런 그 변화가 단지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 코로나로 맞아요. 인해서 조금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러니까 언컨택트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네.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지만 너무나 이 언컨택트 자체를 정당화해버릴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접촉적인 대면을 통해서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기업들의 회식 문화에서 꼭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또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술자리 문화는 굉장히 이제 지양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네. 할 문화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회식 문화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컨택트를 함으로써만 반드시 접촉해서 사람들과 만나야만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 출연을 해보면 네. 전화 통화로 할 때가 있고 이렇게 직접 그렇죠. 와서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로 할 때랑 확실히 달라요. 아, 그럼요. 예, 느끼시죠? 전화 통화로 하면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안 보이니까 진행자와의 교감도 잘 안 되고 그냥 정보만 빨리 말씀드리게 돼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하면 대본과는 다른 생각도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서로가 교감하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더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언컨택트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어떤 접촉의 가능성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책은 굉장히 한 단계 더 나아가야 그렇죠. 한다.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거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종업원한테 이거 뭐 어떤 건가요? 물어보기도 하고 네. 이거 좀 주문할게요.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가면 그냥 표를 우리 태블릿 PC 같은 데서 그냥 끊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바로 제출하면 되는 뭐 주문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근데 종업원들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서 산 적도 많거든요. 그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 가게의 점원들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을 잘해줘서 그 상품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꼭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언컨택트라는 것이 단지 기업들의 입장에서 비용을 줄이는 입장으로만 계속 가버리면 그거 그냥 자본주의의 진화를 인정해버리는 자본주의의 그 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저 최근에요. 대형마트 갔다가 좀 놀랐어요. 네. 그 우리 이제 계산대 있잖아요.
계산대에 한 라인에 두 분씩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약 교차하듯이 이렇게 해서 근데 한 절반 정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절반 정도가 셀프로 자기가 그 뭐 바코드나 이렇게 읽혀가지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생각, 그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일자리가 정말 확 줄어든 거죠. 네. 그리고 주차 관리 요원들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주차도 거의 이제 기계 주차를 하니까 네, 기계로 그렇죠. 관리를 하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일자리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이 일단 제일 큰 문제고 또 언컨택트 사회에서는 정보 소외계층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노인들이나 또 정보에 좀 어두우신 분들, 인터넷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은 정보나 좀 중요한 정보로부터 소외될 위험이 높아져요. 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도 아직도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폰 자체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으로만 다 대체하게 된다면 정보 소외 계층이라는 것, 정보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의 어떤 부작용은 고스란히 약자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컨택트라는 것을 그냥 단지 대세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는 독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잉여가 용서가 안 되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일까? 그렇게 썩 좋은 사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일자리를 다 뺏고 난 다음에 결국 그거의 어떤 후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작용을 또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효율성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플랫폼 경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고민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저도. 네. 근데 지금 출판계도 언컨택트 문화가 좀 더 네. 확산되고 있다고요.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독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방식도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독자와의 만남이 이제 거의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로 뭐 100명, 200명씩 하던 것을 뭐 10명 정도 딱 줄여서 딱 거리두기 하고 마스크 쓰고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팬미팅이라든지 온라인 북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출판 편집자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강연이 많이 줄어들어서 일이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점점 오히려 독자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들 입장에서도 책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네. 책이 독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그냥 인터넷으로만 보는 거랑 정말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를 통해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반응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냥 판매 부스로만 보기에는 이 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읽는 것인데 네. 그걸 그동안에 수많은 오프라인 강연이나 북콘서트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사인도 해주고 이런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걸 못하게 되니까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귀찮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독자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을 또 출판사들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깨닫는 부분들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야만 전해지는 것들이 분명히 특히 강연은 심해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틈타서 온라인 강연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플랫폼을 독점하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온라인 강연을 막 녹화해서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계속 똑같은 강연을 누군가는 볼 수가 있으니까 돈을 네. 내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접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강연조차도 온라인이라는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냥 제가 좋았던 강연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 아주 시골 도서관에 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다가 네. 우연히 제가 하는 강의를 그냥 그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이 이게 뭐야 누군지도 하면서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재밌네 의외로 하면서 그렇게 우연히 만난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장소가 지닌 그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마을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들과의 이런 만남들은
또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원래도 강연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더 많기 때문에 더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 쪽이나 또 아주 또 두메 산골에 있는 쪽은 더더욱 강연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장소적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결혼식장에서 만난 사람하고 일로 만난 사람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런 것처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의미도 굉장히 큰 건데 예. 그런 것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잘 생각해보고 물론 온라인 강연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강연을 우리가 막 모든 곳에 다 가서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해주는 측면도 있어요. 강연자들이 모두 막 그 계속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강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특히 제주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온라인 강연의 장점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 강연을 줄이면서 온라인 강연으로 다 전환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곳은 학교잖아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계속 보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정보나 지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교수 연구실에 가서 문도 들여서 고민도 상담하고 그런 것이 학교에 원래 해야 될 기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승에게 기대고 스승에게 조언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독자와의 만남이나 온라인 강연의 문제가 단지 이게 편리해진다. 그래서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한다.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연과 온라인 강연의 장점과 단점을 다 생각하면서 조금씩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강연이 예전에 비해서는 뭐 정말 많이 줄었죠? 줄었죠. 거의 예. 강연이 없나요? 강연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있긴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들어왔다가 또 다시 취소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학교나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강한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죠. 공문이 내려오니까. 그런데 예. 작은 공간 뭐 카페나 이런 데서는 정말 소규모 인원만 초대해서 마스크 쓰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강연들은 하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를 한 독자들을 보면서 강연을 하면은 좀 이렇게 슬프긴 해요. 그렇죠. 약간 네. 좀 먹먹하고 네.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 예. 표정도 잘 못 보고. 예, 그래서 빨리 좀 끝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의 어떤 선택적인 그런 것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우리 사회를 그러니까 결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장점들을 살려서 좀 새로운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또 뭐 어떤 상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해나가면서 자꾸 뭔가의 시도들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 될까? 이 일종의 이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일종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걸 대비하는 서적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단 모양이에요. 예, 미래 예측 서적들이 또 뭐 항상 인기가 있지만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책이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네. 근데 초예측 부의 미래라는 책은 좀 부의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랄이라든지 또 암호화폐의 개발자인 찰스 호스킨슨 같은 사람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티롤 교수님 이런 분들이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 경제에 대한 얘기보다는 철학자 마르크스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들이 많이 들었고 네. 또 초예측이라고 하더라도 예측을 넘어선 어떤 뭐 부의 미래를 예측하는 책들은 그동안 사실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좀 위험했던 것도 있는데 암호화폐는 어떻게 잠들어 있는 불을 깨우는가라는 글을 썼던 그 암호화폐 개발자 네. 그 사람의 글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암호화폐를 너무 정당화하는 거예요. 당연히 개발자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30억 정도는 통장이 없거나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실물 경제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암호화폐의 존재를 암호화폐를 더 활성화시키면 그 30억 인구가 다 어떤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을 거라는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무리 암호화폐 개발자지만 네. 이렇게까지 30억 인구를 다 뭔가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암호화폐는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높고 많이 활용됐죠. 예, 사실. 그래서 암호화폐 위험성도 있는데 이걸 너무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좀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초예측 부의 미래에서 천재 철학자로 알려진 마르크스 가브리엘이라는 이 철학자는 이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알매 가치가 공격당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알매 알매 가치. 공격당한다. 예, 알매 가치가 왜 공격당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반지성주의라는 말도 많이 하고 예.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 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를 분석하는 것에서 미국 사회의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장기 집권할 때도 반지성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반지성주의 담론이 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지성주의가 맞다 하더라도 네. 반지성주의라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더 화가 나고 우리가 반지성이라고 네. 우리가 무식하다고 이렇게밖에 들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서로의 대화를 더 차단하는 안 좋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알매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그 사실 자체가 부정돼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식을 검증하고 파악하는 일의 그 중요성, 철학의 네. 중요성은 더더욱 아무리 뭐 그 부의 미래가 바뀌어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그 노동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알매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방식을 바꿈으로써 현실을 바꾸는 그 철학의 가치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현실을 인식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알매 주도권을 빼앗기면 알매 권력이 완전히 뭐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에게만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정말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더더욱 철학을 공부하고 알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글이었는데 그분의 글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네. 과거에는 뭐 10년 뒤까지 내다보기도 하고 뭐 정보화 사회라는 얘기는 진짜 한 10년 내다보고 했던 얘기처럼 제가 지금도 느껴지는데 이제는 앞으로 한 3년도 못 내다본다. 미래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토론을 아무리 해도 3년 이상은 내다보기 어렵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뭐 경제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가치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타지마할이 있는데 인도에 맞아요. 그 완전 매연으로 꽉 차 있던 그 모습이 완전 맑은 하늘이 딱 보이는 코로나19 전후가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또 요즘 카페 가면은 전부 일회용품으로 또 대체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환경 문제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이것도 참 걱정거리고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환경에 대한 좋은 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저는 가장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타지마할에 갔을 때 타지마할 주변에 그 하늘이 너무 칙칙해서 다 그 회색빛. 타지마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많이 보고 가잖아요. 네. 정말 실망이 너무 컸던 거죠. 날씨도 너무 덥고 그 인도에서 있었던 열흘 동안 날씨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날씨 자체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경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은 그냥 지금 급하게 글을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예,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책으로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학자잖아요. 이분은 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기후 변화라는 것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은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바뀌지 그럼요.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지구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걸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앞당겨 준 거죠. 그래서 이 화석 연료 문명의 필연적인 종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석 연료 문명에는 한계가 있고 이 화석 연료는 없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갈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료 자체가 완전히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편중돼 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초래한 지구 온난화가 지구 생명체를 멸종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 의식이 된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 그린 뉴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도 그린 뉴딜 얘기하고 그린 네. 혁명 얘기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또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 네. 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좋아진다고 하면 그것 이상 더 이상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맞아요. 참 어디까지 가능할지 그래도 참 정부의 실천 의지나 정책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친환경 녹색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장이 이제 성장의 방점이 양적인 성장으로 가면 또다시 지구 온난화를 그렇죠. 재촉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방식의 성장, 좀 더 분배를 생각하는 성장, 그리고 좀 더 농민이나 1차 산업 때문에 1차 산업의 그 퇴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농민들이나 또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더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그린 뉴딜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담고 있는 책 같은 거 하나만 혹시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던 책인데 이 시기에 다시 읽으면 더 좋은 책이 네. 있어요. 그게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라는 책이에요. 이반 일리치라는 그 소설 제목과 똑같은 네. 그분이 쓰신 책인데요. 우리는 수많은 연료를 개발했지만 정말 많은 첨단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만 비싼 자동차를 사서 맨날 막히고 맨날 수리비 외 온갖 비용을 생각하면 결국은 자전거로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사실 우리가 집 가까운 곳으로 출근하고 모든 것을 이제 친환경적인 차원으로 바꾸면 자전거의 속도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로 출근하고 함께하는 문명을 만드는 것이 글로벌 그린 뉴딜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행복은 자전거를 타고 온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밤의 인문학 정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다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